수급 밸런스로 돌아간다면 뭐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게 자명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인당 뭐 이런 거를 모든 걸 보더라도 네. 뭐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에 100이 넘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93, 4 요 정도죠. 신주택 공급률은 100%가 안 되죠. 안 그래서 되죠, 오피스텔 서울은. 넣어야지 100%를 넘어가고요. 근데 제가 수급을 보자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신축 주거 대단지가 그 시장을 주도를 그렇죠. 해왔거든요. 뭐 저희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2010년대에 가장 각광받았던 데가 강북은 뉴타운들이고 강남은 재건축 밀집 지역이어서 서초구하고 개포동 일대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강남구는 재건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그 한국에서 입지 제일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지역은 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뭐 강동구에 있는 고덕대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가 각광받고 뭐 이랬었지. 그리고 강북 뉴타운들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 신축이 주도를 했고 이거는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2020년 만약에 2023년 정도가 돼서 2024년이 돼서 2024년 정도가 돼서 뭐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는데 역전세 마켓도 끝나면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이제 정리도 좀 됐다고 네. 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가 좀 다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금리가 주요 변수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수급 수요 공급이 문제죠. 주요 수급 변수인데 그 수요 공급에서 뭐가 부족해지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시점 기준으로 신축부터 이제 선호도가 올라가겠죠. 08년 2010년 다 기억하시겠지만 08년 금융위기 오면서 2010년 11년에 결국 각광받았던 것도 신축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그래서 2023, 4년을 전후로 지금보다도 좀 더 신축이 각광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비 사업들이나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 사업들이 너무 약간 거의 복마전이어가지고 그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제는 소유주들끼리도 너무 다투고 맞아. 또 상가 재건축 관련해서도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상가도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머리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정말 깔끔히 그냥 기존 구축 깨끗하게 서 있는 얘에 대한 선호도가 1대1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뭐 내년 말이나 되고 이런다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좀 낙폭이 있거나 한다면 바로 매수세가 붙고 그러니까 회복은 결국 신축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1년 반은 어쨌든 빙하기를 조금 거쳐야 혹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역전세 마켓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까 그 지금 이제 건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시장의 침체 정도가 거의 코로나 수준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PF 멈춰 있는 거하고 분양 안 되는 거하고 올해도 원래 공급 목표는 53만 가구가 넘는데 지금 누적 분양된 거는 28만 가구고 서울도 3만 세대 이상 공급 예정인데 7천 세대 정도밖에 공급을 못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공 분양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얼어붙어 있는 민간 상황이고. 분양은 없다 봐야 되네. 거의. 네, 지금 PF도 다 멈췄죠. 지금 증권사 PF 30조가 넘어가는데 거의 다 멈춰 있고 신규 PF가 안 나가고요. 그리고 이금융권이나 캐피탈 써가지고 하려 그러면 PF 금리를 20%씩 달라 한다 하고요. 사업주한테. 내 돈 20%에 빌려 써라. 그걸로 미치겠다.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당한 공급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 와중에 이제 물가는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서 지방권에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너무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명목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되게 그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1, 12년에 정말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땅값을 좀 비싸게 사놓으니까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한 20% 빠져가지고 분양하려 치니까 이 가격에는 분양을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그러면은 분양 못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서 어차피 분양하면 망하는데 안 하면 이자비만 내면 되니까 일단 망하는 건 싫어서 내가 이자비만 내겠다. 그래서 이자비만 막 내면서 열심히 버티다가 박근혜 대통령 딱 올라오니까 제발 부동산 시장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왜 살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비슷한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업 GDP 기여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용 유발 개수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13, 14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에 있었는데 유럽 재정위기고 그다음 또 뭐 브렉시트이고 거의 매년 위기가 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그 미착금 PF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건설, 은행 이런 금융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으니까 주택시장 부양하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세제 패키지와 공급 위축 정책과 수요 촉진 정책을 몰아가지고 한 방에 써가지고 열심히 군불 때운 다음에 2년 지나서 팍 랠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얘기도 많이 했지만 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 피그스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기억을 못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위기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년, 12년이 최악의 경제 침체 기였는데 네. 그때 뭐 이제 군불대자 아까 뭐 빚내서 집살 이런 얘기들이 그거는 이제 정책이 주거 정책의 목적이 주거 안정 그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인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 정책을 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책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윤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여러 가지를 발표했어요.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최 작가님은? 저는 2월 8일 날에 국민의힘에서 최초로 공개한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부동산 내용을 보고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 당시에 처음 봐가지고요. 그래서 2월 8일 날 처음 보고 2월 25일 날 공개가 됐네요. 그리고 대선이 3월 8일 9일이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2주 남기고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대통령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 이런 내용이었나 해서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왜냐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그대로 재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시키고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구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세제 정상화 뭐 이런 등등 소위 활성화 정책으로 좀 꽉 차 있었는데 다만 박 정부 때는 거의 시장이 거의 죽어가던 걸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 정책의 강도가 셌죠. 매운맛 5단계로. 근데 윤 정부 때는 21년 말만 하더라도 거의 뭐 코로나 유동성이 끝장이고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불지르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재건축 초과환수제도 적용 유예가 아니라 합리화. 재건축 안전진단도 뭐 완전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소위 합리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아니라 합리화. 이러면서 좀 합리화로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매운맛 3단계 정도의 그런 활성화 정책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책을 썼죠. 사야할지 팔아야지 박근혜 재림이다라고 생각해서 6월에 나온 책이죠. 후다가 그거를 보고 바로 그냥 근데 당시 대선 누가 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으니까 맞아요. 일단 선거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일단 책을 쓰자 이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시뮬레이션 쭉 돌리고 있다가 선거 결과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막 내리 달려서 썼어요. 그래서 한 4월 말 5월에 내게 됐는데 근데 4월 말 5월쯤에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제가 근데 왜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인수위에 심지어 한 명이 가고 그러니까 당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기로 인한 그 반대급부가 그 윤 새 정부에 되게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중론이었죠. 네, 중요한 이슈였는데 부동산 전문가 안 뽑고 인수위 때도 부동산 정책 발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인사청문회 하는데 인사청문회 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자리는 정책 얘기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장관 소신을 밝히는 자리다. 그래서 원 장관님이 그 내 소신은 주택가격이 높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밝히시고 그래서 그럼 정책은 언제 내시냐 하니까 취임 100일 안에 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낸다. 그래서 5월 10일이 출범을 했는데 그럼 100일 계산해 보니까 8월 17일인가 그런 거예요. 그럼 8월 달까지 안 내신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2월 25일에 대책을 봤는데 정책이 나오는 게 없다가 8월 16일인가 첫 정책을 냈는데 그 첫 정책이 뭐냐면은 여러분 안전진단 완화는 연내 12월 달에 그러니까 할 예정이고 제초화는 9월에 할 예정이고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는 뭐 마스터 플랜 하기로 한 거 아시죠? 이러면서 24년까지 할 예정이고 아까 그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예고편을 때리러 첫 번째 정책을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6.17 냈다가 8.2 부동산 대책 같은 종합 부동산 대책 패키지를 쐈고 박근혜 정부 때도 4.1 부동산 대책 같은 걸 냈는데 뭐 예고편을 때리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지금 갈 생각이 없구나. 현 정부에서 끌고 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러면 국토부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최고 결정권자가 이제 부동산에 아주 그 높은 관심이 아닌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니까 그러면부터는 국토부 장관님은 굉장히 편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좀 시장이 들으면은 이제 좀 섬찟섬찟한 얘기도 좀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나와가지고 거시경제 총괄하고 금융정책 총괄하는데 자산시장이 조금 높으니까 좀 하향 안정화하면서 기조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그냥 없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그널이나 최소한 쌓이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늘 우리 방송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쌓인 방향성도 제시를 안 해줬고, 그죠? 새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정부의 공통된 기조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네. 지하 한 3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걸 관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들어요. 네. 인위적 부양할 타임이 아니고, 네. 그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죽고 있긴 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네. 나중에 불시소 지금이야 아직 조금 살았을 때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되는데 이제 예전에 14년도에 그 최경환 장관 얘기한 것처럼 뭐 빚내서 집 사라라는 강한 그때는 뭐 산소도 불어넣고 바람도 불고 뭐 다 군불 떼기를 넣어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계속 네. 그걸 리바이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책의 네. 실기들을. 근데 올고지 이제 그 피해를 아이 근데 얼마 전에 9월 21일 날에 네. 그 조정지역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 12월 말에 사실상 그 민주당 정부에서 거의 부동산 정책 포기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2019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냈었고 2020년에는 21대 국회 주도로 냈었는데요. 국회 주도로 냈는데 710도 냈고 617 법인 규제하는 것도 냈고 710도 냈고 굉장히 규제도 냈고 그러다가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근데 거기에 또 코로나 유동성 제로화 금리 시대가 와버리니까 이제 하반기에 너무나 큰 상승을 하게 돼가지고 2020년 말에 이제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21년에 사실상 한 게 별로 없거든요. 21년에 그러니까 내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급 대책 네. 냈잖아요. 공공주도 이사 대책. 유일한 유일한 공급.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냈죠. 맞아요. 이사 공급 잘 말씀하셨습니다. 상기 신도시 130만인데 70만 더해서 200만 원 합쳐가지고 그걸 윤 정부가 승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거의 없었죠. 이제 대선까지 거의 1년 동안 사실상 거의 없었고 오히려 기재부에서 우리나라 국난 극복에 항상 가계라는 좋은 카드를 썼었잖아요. IMF 극복에 가계, 너네 GDP 40%밖에 안 돼, 돈 좀 빌려라. 해서 IMF 지날 때 저희가 60%로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GDP 60으로. 그리고 기업은 110에서 90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딜레버리징을 가계의 레버리징으로 순환하면서 그 금융위기를 그러니까 IMF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2014년에도 기업이 딜레버리징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14년에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이제 저희 가게한테 다시 한번 대출 열어주게 되고 가게 열심히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GDP 80%대로 그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기업은 좀 딜레버리징을 하고요. 안 좋아질 회사들을 좀 솎아내고 이러면서 기업의 건전성은 좀 좋아지고 가게는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가게가 계속 그 돈 빌리면서 그 부동산을 부양을 시켜주다 보니까 기업의 그 GDP 레벨이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21년 말 기준으로 둘 다 100%를 건드리게 되니까 기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게한테만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너네 빚이 많다. 그래서 더 이상 빌리지 마. 갚아. 해서 DSR 짜자작 하고 이제 짜자자자작 하면서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냈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카드는 국가 위기 때 등장을 했고
98년에 등장했고 2014년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기재부가 판단하기에는 가게는 이제 선수 퇴장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음 위기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돈 너무 빌리지 말고 다음 위기면 너네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대기하고 있어라 이러면서 그냥 한켠으로 쭉 빼놓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다시 기업 경영 열심히 하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14년에도 비슷했는데 98년은 너무 극단적이고 98년은 거의 기업이 다 망하니까 이런 거고 14년은 일부 기업이 한계로 가니까 가계 카드를 썼듯이 만약에 현재처럼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냉각돼서 이게 소비 위축으로 GDP 위축으로 오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꽤 의미 있는 레벨에서 한계로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부양책 나오겠죠. 그럼 나오죠. 그 부양책이라는 게 뭔지가 중요하고 그런 부양책을 낼 때가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최상욱 작가를 내가 되게 자료를 많이 갖다 썼어요. 제가 하나에 있을 때. 근데 그때 4분면으로 나눠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했었잖아요. 세그먼트 나눠가지고.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지금 지하 한 5층까지 들어간 시장 전망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분 또는 갈아타기 하는 분들 또는 다주택자들 포지션별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일단 다주택자가 제가 생각할 때 다주택자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현금 흐름 관리이고 여기서 뭐 절대로 포지션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어마어마한 비추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임사는 내년에 2015년의 활성화 이후로 첫 번째 준공공 8년 등록한 사람들이 만기가 도래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주임사 신규 등록이 안 되니까 그냥 다주택자예요, 곧바로. 그렇지. 예, 액식과 함께 다주택자시고 대신에 장특공제랑 그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게 살아있지만 종부세는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법이 지금 제대로 개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종부세에 노출되게 된다면은 이런 15년, 16년, 17년 이런 분들이 하나씩 계속 매년 소위 만기 도래로 그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종부세 노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세가가 낮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역전세 마켓과 무관하게 전세가 막 2022년 막 이렇게 막 춤출 때 자기 혼자 그 심해에서 전세 맞춰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5%만 올려야 되니까. 맞춰주던 사람이니까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종부세 노출돼가지고 그런 게 매도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여기서 막 더 뭘 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는 보통 1주택은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갈아타기를 잘하는 거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주택은 그냥 뭘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유지. 네, 1주택은 그냥 유지해도 되고 그리고 무주택에 대한 그런 얘기도 비슷한데 주택을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이 좀 받쳐줘야지 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데 원장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때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장관님은 소득 3분위 기준 PR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소득이 1, 2, 3, 4, 5분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5개 분위로 쪼갠 건데 20, 40, 60, 80, 100%로 그러니까 하위 1분위는 이분들은 주거 복지의 대상이세요. 그렇죠. 네, 임대주택 만들고 그리고 2분위는 주거료 보조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주택 보유율이 60%잖아요.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네, 이 40%는 주거 복지거나 주거료 보조 같은 그리고 임차료 보조 같은 네. 이런 쪽의 커버 대상이고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이 이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되는 거고요. 위에 3분위, 4분위, 5분위가 이제 매수의 대상이 되는 거여서 3분위 때부터는 뭐 디딤돌이 됐던 뭐든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는데 조금 도와주면은 집을 사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소득 기준도 보고 뭐 집 사게 하는 거고 4분위, 5분위부터는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 5분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 기준으로 PIR을 그리지 않습니까? 4분위와 5분위가 PIR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3분위는 어느 정도 좀 보조가 있어야 되는 분이니까 3분위 기준으로 서울시 PIR을 그려버리면은 1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토부가 발표하는 그 중위소득 PIR이 요 3분위 PIR이거든요. 그냥 가운데에서 3분위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가격도 3분위고. 그래서 차라리 소득도 5분위, 집도 5분위, 소득 4분위, 집도 4분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4분위, 주택가격 4분위, 소득 5분위, 주택가격 5분위로 그려보면은
더 의미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19년까지는 소득 4분위 5분위는 이거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를 소득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대출 받고 샀겠죠. 그렇죠. 근데 20년부터는 그거를 치고 올라가거든요. 집 가격 상승이 더 네, 급격하게 올라가요. 거기서부터 뭔 의미냐면은 돈을 잘 번 사람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20년 하반기부터 나온 그 상승은 너무 높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강남구만 해도 20년 하반기 전에 이때는 34평 기준 22에서 25억이었어요. 근데 임대차 3법 빵 터지고 전세가 12억에서 18억 가버리니까 주택 가격이 바로 28억에서 33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못 따라가는 거고. 근데 그 뭐 막 강남에 20억짜리 넘는 주택 34평짜리가 있으면은 과거엔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들은 따라갔었다는 거죠. 소득으로. 소득을 벌면서 갔었고 대출하면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유동성 강세장의 주택 가격은 좀 되돌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일종의 거품이라고 인정하는 거네요, 무조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는 사람들 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도 똑같아가지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 2011년대 정상에서 이렇게 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지수가 200에서 놀다가 코로나 2년 동안 지수가 300으로 그렇죠, 가가지고 야, 지수가 300으로 갔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지수가 1.5배 2년 만에 올랐으니까 그럼 주택 가격이 다 2배씩 났다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거를 버블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10% 빠져봐야 300이 10% 빠져 270이니까 장기 평균이 뭐 한 지난 10몇 년 동안 그 200 갔다가 100 몇씩 갔다가 다시 200을 이렇게 왔는데 이거 300가 이게 버블이다. 그래서 얘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는 건데 한국도 그 정도 레벨은 아니지만 20년, 21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나왔고 그 두 자릿수 상승률이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실 때 그 2020년 가격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잡아보고 자기 소득이랑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주택자는 네. 2020년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가격까지 회귀하거나 떨어지는 시점 정도 되면 매수를 고려해 보라.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죠. 맞아요. 거기서 뭐 무조건 산다고 아니라 결국 자기 소득이랑 대출 한도를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나오기 그 전의 가격이라면은 그거는 수급적인 요인이랑 뭐 나머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왔던 가격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품이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20년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이건 좀 거품성이 있지라고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기준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15년부터 뭐 20년까지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상승, 물가 상승에 대비한 그런 상승이라 보고 우리 최 작가가 주장하는 거는 20년 이후에 현재 시점까지의 가격 급등한 시점은 거품을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 네. 만약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할 타임을 고려한다면 그래프 내가 내 소득 고려해서 내가 갖고 싶은 살고 싶은 지역에 타겟팅을 잡아서 그 가격이 그 정도 회귀한 시점이면 매수를 고려해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저도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20년 가격 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 저 제주 잘 계시죠? 잘 계시죠? 거기는 네. 어때요? 아파트 가격? 제주도요? 제주도는 저희 사는 동네는 구도심이어서 미동도 없습니다. 네. 2017년 매수 가격이 지금도 동일해가지고 아주 지방 주택은 뭐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아주 효자입니다. 어머님 그 또 제주도에 집도 사드리고 좋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 없으시죠? 저도 지금 정리가 다 한꺼번에 안 돼요. 그 숫자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감독님이 좀 CG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상욱 작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또 코라면 흔쾌히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